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4월 2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도 좋은 흐름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이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상 협상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오히려 방위비 언급은 없었고 조선업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거래일 연속 안도 랠리가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모두 시총 상위 기업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를 드러내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환호를 했습니다. 관세 면제 기대감까지도 생겨난 상황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또 머니주민에서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주요 기업들의 모멘텀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수급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4월 달 들어서 지난 4월 10일 날 외국인이 그 현선물 매수를 나타냈고 그러고 나서 오늘이 딱 두 번째예요. 4월 달에는. 네, 그렇죠. 이제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돌아오면 우리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정말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매도 물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다가 드디어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약 2, 3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9일 날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안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통상협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씩 이제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도 글로벌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장이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약 2, 3주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는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테마주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이어질 경우에는 지수 자체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이 반등을 추가적으로 기폭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미국의 관세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완화되는 스탠스가 취해져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제일 많이 오른 게 미국에서는 반도체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반도체 주식들이 오히려 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네. 미리 안 빠져서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증시가 조금 밀리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의 모습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3거래일 동안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하기는 잘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증시가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힘을 받아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4월 9일 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도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관세에 대한 정점은 저는 한참 전에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관세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때 뭐 1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죠.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죠. 물론 이 물량에는 선주문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분석들도 있지만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분기에는 낸드 쪽과 디램 쪽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3분기 때는 그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를 하지 않겠다, 캐펙스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와 4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고 있는 디램 쪽과 낸드 쪽 같은 경우도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어쨌든 잘하고 있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그 메리트들은 분명히 부여를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은 많이 못 올랐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그래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부담이 좀 되기는 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근데 올랐어요. 네, 그렇죠. 상상외로. 아무래도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근데 이게 2026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순익 자체가 감소될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감소된 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봤을 때도 PER 기준으로 6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오늘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약한 것은 그동안 좀 선방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선주가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 좀 주도주다라는 얘기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오늘 보면은 탄력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오션이 11% 급등하고 그다음에 HD 한국조선, 뭐 HD 현대미포 다 좋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니까 또 기관 쪽에서 이 조선주들을 많이 사네요, 지금. 네, 우리나라 조선주 예. 참 좋네요. 그죠? 예. 저도 조선주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해 2월달, 3월달 정도에는 좀 꺾이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쨌든 도크가 전부 다 꽉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주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살짝 보수적인 의견들을 올해 2월달, 3월달에는 드려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해군성 장관이 올해 3월달, 이번 달 3월 30일에 뭐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트럼프의 장남이 방한을 해가지고 조선소에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성장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미국이 조선업을 부활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가 어쨌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지금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물량들이 전부 다 우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얼마 전에 뭐 선사라든지 해운 쪽에 대한 그런 관세 부과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에너지 정책 쪽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것도 역시나 조선 쪽이고요. 추가적으로 MRO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 중공업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과연 이 기업들이 고평가가 됐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전부 다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나눠서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받는 물량이 가장 큽니다. 금액적으로 가장 큰 물량이 마지막에 재무에 표시가 될 가능성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수주를 해놨었던 물량들이 물론 이게 조선사들이 전부 다 달러 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조치를 어느 정도 해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기업들이 처음에 수주를 따냈을 때보다 지금 환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LNG 쪽에 대한 모멘텀,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실적으로 이제 하나씩 붙을 겁니다. 근데 그 실적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많이 올라온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 기업들이 오늘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든 뭐든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가만 보시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붙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고점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업황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상방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대형주가 좀 부담이 돼 라고 하신다면 전 조선 기자재 쪽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재 쪽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 엔진 쪽 하나 엔진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엔진 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엔진 쪽이 굉장히 예. 좋죠. 왜냐하면 이제 한화 엔진도 있고요. SD 현대중공업도 그 안에는 이제 엔진 사업부가 있긴 하거든요. 네. 한화 엔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중국에도 조선소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친환경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회사기구에서도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과거에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좀 유하게 네. 너네들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친환경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한화 엔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조선소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한화 엔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화 엔진 같은 우리가 엔진 기업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 중에서는 네. 한화 엔진이 어쨌든 엔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실적이 나온 조선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한화 엔진이라고 한다면 한화 엔진 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케이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요 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케이프. 우리가 실적단을 이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LNG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LNG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중단시켜놨었던 LNG 프로젝트를 이번에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뭐 밸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밸브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화성 밸브라는 화성 기업이 밸브. 밸브 기업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밸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피팅 밸브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있는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가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LNG 시장에 대한 캐파가 커짐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전 일단 조선과 좀 더 밀접한 관계로 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화 엔진이라든지 케이프 같은 기업들이 매력적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자재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태광이나 성광밴드, 동성하이텍 같은 보냉제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도 흐름이 매우 맞아요. 좋은데요. 체코 이제 한국 수자력 원자력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진행이 돼서 가격에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저런 뉴스가 이제 계약했다 그러면 다시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보통 발생을 하나요? 일단 뭐 체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3월 달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프랑스 쪽에서 우리나라 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약간 딴지 아닌 딴지를 좀 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 처리가 됐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도 5월 7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찌라시처럼 돌고 있는 네. 게 5월 7일 날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종 계약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어쨌든 5월 달에 최종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최종 계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바라카 원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도 탈원전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66년 만에 미국에다가 연구로 원자로에 관련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연구로를 66년 만에 수출을 했습니다. 역수출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어쨌든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와 계속해서 어쨌든 파열음이 조금씩 있던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것을 수입해 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저는 증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건설은 우리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확장성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반대쪽에서 반대급부로서 주가가 안 좋아진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전부 다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게다가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했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탈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탈 원전.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원이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스탠스. 이 원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밀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밀렸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 모터쇼가 4월 23일,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진행이 됐고 5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나트륨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트륨 맞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금 안에 들어가 있죠, 나트륨이. 예, 나트륨.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흔한 물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엔 리튬을 많이 썼었죠. 네네. 양극재를 만드는데 리튬을 썼는데 이젠 나트륨을 써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예. 2021년도에도 중국 쪽에서 우리가 나트륨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2세대 나트륨, 뭐 낙스트라라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10월 달에서 12월 달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리튬보다는 1000배 정도 많이 부존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구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거든요.
1000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지금은 내려와 있지만 초기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구간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트륨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비용은 굉장히 절감이 되고 여기서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나왔다가 아직까지 양산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양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긴장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 내용이 맞다면 네.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애경 케미컬 같은 예.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인테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7년도까지 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 나트륨 배터리라는 것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내용들을 처음 접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께서도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나온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뉴스로는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저 내용 자체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양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나트륨 이온이 분명히 나트륨 배터리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이 테마성을 가지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기업들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쟁력입니다. 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다만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S 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ESS 지금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대한 생산 라인을 ESS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에다가 납품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ESS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우리나라 셀 3사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테마성으로 일단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여기서 산업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조금 우려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ESS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2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치를 지수 2,546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72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예상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사실 오전 출발 상황 굉장히 좋았어요. 좀 상승 출발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마감에서는 상승폭 축소하면서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4천 원. LG 에너지 솔루션 0.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34만 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103만 원이고요. 현대차는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기아가 오늘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7,9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오늘 조선주름 굉장히 좋죠. HD 현대중공업 어느덧 시가총액 지금 8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7%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0만 원을 넘어섭니다. 40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4.7%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7만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10만 3,700원이고요. HLB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1.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1,00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휴젤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는 36만 원, 클래시스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리가케
캔바이오도 1.6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펩트로는 0.2%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4,700원,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됩니다. 사실 마감까지 3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수급 보니까 확실히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 쏠린 현상이 좀 강해지네요. 네, 아까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빠져서 지수가 내려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코스닥이요. 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또 그동안 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좀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조선주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보니까 미국 해군 장관이 방한한다라는 거예요. 네, 30일 날 30일? 방한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다음 있더라고요. 주. 이게 근데 왜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어쨌든 MRO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함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보다는 아직까지는 앞서 있지만 함정 사업을 지금부터 영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따라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미국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이에요? 네, 저분입니다. 국방성 장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장남도 뭐 조선소에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엔 우리나라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점유율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도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MRO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오션이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하나오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이제 HJ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잘하는데 우리나라가 2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중국을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다 물론 고부가 가치는 또 우리나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네. 배가 운항이 되다가 배에서 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가지고 배가 쓴 적이 아 있어가지고 배가 멈췄다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술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살짝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네, 뭐냐면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본인네 나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 이제 나라에서 만들라고요 네, 배를? 미국 내에서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우려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마감하고 예.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죠. 마감합니다. 네, 4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후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조선주라든지 뭐 원전주 그 밖에 섹터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좋았던 고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한층 더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투자 심리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오늘 양시장 마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랐습니다. 2,546포인트, 코스닥 0.5% 상승했죠. 72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마감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55,700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3.4% 강세 마감했고요. 18만 4,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떨어졌습니다. 종가 103만 5천 원. 현대차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기아가 0.3%가량 하락했습니다. 0.68% 떨어졌네요. 종가 88,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올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7% 넘게 상승했고요. 종가는 40만 3천 원. 셀트리온은 약보합 마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5%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36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2.68% 상승하면서 종가는 10만 3,500원, HLB 보합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1.8% 상승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종가는 28만 5,500원, 휴젤은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됐네요. 종가 36만 원, 클래시스도 떨어졌습니다. 마감가 6만 3,500원, 리가캠바이오가 1.68% 하락했고요. 펩토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종가 17만 4천 원, 파마리서치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팔았어요. 7,727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은 2,226억 원 매수 우위, 기관 4,989억 원 순매수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83억 원 순매수, 개인은 54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6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샀어요. 7,3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적 마감 대비로는 이런 50전 상승하면서 1,436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진짜 모처럼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나타냈네요. 네.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마지막 네. 끝까지 상승을 시키는 걸 본 지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네네. 끝 부분에 보통은 이제 뭐 한 많이 상승, 올랐으면 무조건 예. 빠지고 무조건 네. 빠지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어저께는 끝까지 올리면서 끝냈더라고요. 음.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 선물들, 나스닥 선물들 계속 상승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좋게 보이네요. 네. 아니 앞서 조선업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미국에서 결국에는 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라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배들을 사용하겠다, 네. 함정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 가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미국 내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의 유출이라든지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좀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선주들이 만약에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산업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을 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네 나라로 자국으로 들어오라고 공장들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 뭐 주가라든지 이런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현재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전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우리가 어쨌든 우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얻을 건 얻고 하면서 좀 이렇게 협상다운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가격적으로나 비즈니스 상황으로 봤을 때 수익 면에 봤을 때는 오라 그래서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 면에 있어서는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술력을 뭐 뺏기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회사만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도 진출을 했다가 정말 헐값으로 사업을 넘기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공장을 넘기고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뭐 그건 모르겠죠. 근데 당장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거기 가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주니 우리가 매출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 재료단이라든지 어쨌든 뭐라 그러죠 그걸 일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 중심부에 가서 무언가 산업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선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아니 오늘 개인 투자자가 많이 파는데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국내 증시 보면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런 뭔가 좀 스마트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스마트. 예, 저 빼고 다 네. 스마트 같은데. 네. 예, 결과적으로는 또 약간 아쉬운 거는 시장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4월 9일 날 저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가 많았냐면 이거 속임수야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주 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우리 시장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매매했었던 종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정책 테마라고 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이 굵직굵직한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랑 오늘을 보고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 집단으로 분명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 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이 0.7배까지 빠졌어요. 네. 0.76배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줄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매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라는 이상하게. 것은 네. 무언가 엄청난 계기가 있어서 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말도 있죠. 증시, 주가라는 것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올라갈까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유입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했는데 불안의 벽이요. 뭐예요 정확히? 공포예요, 둘다 불안이에요? 맞는 둘 것 다? 둘 다 뭐 맞죠. 음. 뭐 아무도 못 살 때 사야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사지 않았나요? 근데 왜 또 그럴 말도 있잖아.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도요. 그 네. 종목이나 업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무서운 말들은 작은 종목이 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치가 있다 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갑자기 오늘 악재가 나와서 5% 네. 6% 밀리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돌기 때문에 장중에 한번 낙폭이 크게 나오면 더 또 밀릴 가능성이 반대매매 높아요.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별로 업황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시황입니다. 간밤 한국과 미국의 통상 협의가 긍정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에 대체거래소도 프리마켓부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과 만나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 관세 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들 프리마켓에서부터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통상협의 자리에서 양국 협력 분야로 조선업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조선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의 방한 소식과 실적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정교장까지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미국 측이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인도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까지 전해지면서 관세 우려가 다소 덜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사흘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대체거래소도 훈풍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상승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애경케미칼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전날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양산 계획을 밝혔는데 이 나트륨 배터리 소재인 하드카본을 생산하는 애경케미칼에 관심이 쏠린 겁니다. 메인마켓에서 상한가 진입한 뒤 풀리지 않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솔루션의 경우 1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이 성과가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처럼 빅테크 종목의 반등과 실적 호조들에 따라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메인마켓에서 바톤을 넘겨받은 애프터마켓 상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18% 오르면서 55,800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탄력은 SK하이닉스가 좋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184,200원.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더 강세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29% 상승,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0.86%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까지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4.89% 하락하면서 369,5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할로자임 테라피틱스가 MSD를 상대로 면역 항암제인 키투르다 피아 주사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에코프로벤과 에코프로 각각 2.78%, 1.80% 상승하면서 각각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5% 하락하면서 285,500원에 지금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애프터마켓까지 그 힘이 쭉 이어질지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끝까지 살펴보시죠.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관세 또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매일 통하고 있다고 했나요? 네. 매일 연락하고 있다고. 연락하고 있다. 누군지 얘기할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네.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하니까. 중국은 들은 적 없다. 네, 근데 좀 전에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일단은 중국에서 일부 미국산 수입 관세 유예를 검토 중이다라는 거 소식이 나와서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정부가 뭐 의료 장비라든지 에탄, 산업용 화학품, 항공기 리스료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고 또 반도체 관련 8개 품목도 추가 관세 면제 준비 중인데 메모리 칩은 제외다. 어저께 막 한 120몇 개 리스트 해가지고 면제된다고 막 돌았는데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는군요. 네,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인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양측의 경제 관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약간 뭔가 아플 것 같은 데는 이렇게 좀 가둬올리는 거고 아닌 거는 좀 서로 필요한 것만 계속 면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어쨌든 오늘 밤 또 뉴욕 증시 좀 기대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에다가 완화된 분위기잖아요. 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지지율 이렇게 답하고 제가 그랬는데 지지율이 떨어진 게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인을 대기는 포기하고 그냥 중간 선거를 대비하는 걸로 마음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죠. 뭐 네, 어쨌든 오늘 좀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 뉴욕 증시 전망까지 또 전략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모님 처음이세요? SBS? 아니에요. 아니시죠? 네. 오후에는 처음이신 건가? 오후에는 처음이고 아. 그 전에는 또 저희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은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 예전 직장 동료. 네. 네, 뭐 TMI이긴 합니다만 TMI이긴 합니다만.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원래 외환 쪽 관련해서 되게 전문가시고 아. 책도 많이 쓰시고 네네. 하셔서 이게 증시보다 오히려 외환이나 또는 이자율 쪽에다 여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들어서 막 이제 도이치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근데 시장은 또 열심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금리도 네. 좀 안정화가 되고 외환도 이제 다시 밑으로 140엔 깨지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한 143엔까지 올라오고 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막 관세 가지고 난리 났을 때는 막 위아래로 난리 쳤는데 지금쯤은 이제 관세는 어느 정도는 시장의 프라이스가 다 반영이 됐다고 보면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나 이제 채권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그 세계 경제가 돌아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사실은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이후에 취임식과 함께 글로벌 사실은 그 세계 경제와 금융에 큰 전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역사에 남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갖고 온 그런 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무리할 정도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 뭐에 기인하느냐, 왜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자신도 무리한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부채 때문입니다. 부채. 미국의 부채 증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 9월까지 지금 미국 재무부는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와 적자에 대해서 미국 트레저리 재무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약 35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수치가 27조 달러인 미국의 GDP, 총생산보다도 많은 수준이죠. 2023년 기준. 이것보다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미국의 부채는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다. 특히나 이 속도도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2020년만 본다면 2020년이 이제 코로나19가 일어난 해죠. 네. 이 해에 지금 미국의 한 해 예산에 대한 그 적자 폭이 3조 달러가 나타났어요. 3조 달러, 왜냐면 너무 많이 이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조 달러 한 해에만 2020년 3회에만 3조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2.5조 달러, 그리고 2022년에도 1.3조 달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2020년 이후 한 5년 동안 지금 약 10.5조 달러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부채가 늘어났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미국의 국채가 만기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7조 달러의 어떻게 보면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약 코로나19 이후에 25%가량의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도 네네.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빨리 부채가 늘어나는 데에는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이런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을 압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내리라고. 이것 또한 지금 부채에 근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부채 문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지금 부채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카드 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이고요. 관세를 크게 많이 물리게 되면 특히나 미국과 대미 역조 현상을 갖고 있는 나라들, 무역 흑자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상호 관세를 높여서 앞으로 무역 질서를 바꾸겠답니다. 뭐냐면 미국과 무역을 하면 할수록 미국이 적자를 내는 이러한 구조에서 앞으로는 무역을 하면 할수록 동등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흑자를 갖고 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세 외에도
투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을 하다가 미국에 들어오면은 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럼 법인세도 미국에 내고요. 거기에 고용된 새로운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여기에 개인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마가 정책과 연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마가 정책이 트럼프 이번 공약의 핵심 아닙니까? 마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늘도 지금 그 어저께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뭐 안덕근 장관께서 가서 협의를 하는 와중에서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관세와 환율 얘기가 언급됐다고 해요. 네.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했던 그렇죠. 것으로 예.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초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 그 환율 정책, 그 다음에 저금리 정책 이 두 가지는 마가 정책의 두 가지 성공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총 네 가지 거기에 합해서 앞으로 영구채를 발행한다는 이러한 어떤 루머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영구채라는 건 사실 만기가 있어요. 뭐냐면 채권이란 만기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만기가 없는 것은 사실은 페이드 인 캐피털 자본금으로 얘기해서 주식인 거죠. 그렇지만 주식과 성격이 비슷한 채권들, 만기가 긴 채권들, 50년,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이것을 갖다 금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로 투자를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게끔 만든다는 건데 이것은 현실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정책을 부채 저감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안으로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사업을 벌여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사업을 벌여놨는데 베트남 45%, 다른 나라 국가들 멕시코나 이런 국가들도 굉장히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이것을 설립을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본다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에 28%의 미국 임금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연 7%의 임금 인상률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식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그러한 상승률은 훨씬 컸을 겁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된다면 5년 동안 약 10% 이상, 그러면 50% 이상의 임금 인상률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거기서 생산해서 수입을 하지 않고 거기서 생산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도 타일러 텍사스에 공장을 완료하고도 굉장히 적자가 불보듯하다. 이러한 그 기사가 나오는 걸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여러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지에 따라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스탠스는 조금 유화된 것으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네.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도 하반기부터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영향은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편 관세가 10%는 확정이에요. 지금 네. 10%의 보편 관세는 미국의 예를 들면은 수입품이 미국 전체의 GDP의 약 5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보면 네. 1년의 물가 상승률이 5%는 자동적으로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하는데 인플레이션도 장기화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파월 의장이 떠밀려서 금리 인사를 하기 싫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엔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신용 상황이 아직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고용과 모기지 문제가 작년에
어느 정도 우려가 대두됐던 모기지 문제가 다시 신용 상황으로 우려가 된다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저께 차성목 장관과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환율 문제가 한국과의 이러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같은 경우도 1,400원 이하로 내려가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만약에 미국의 이러한 압력이 굉장히 커진다면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은 재무부와 별개입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별개이긴 하지만 정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압력이 굉장히 커질수록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1,400원대 이하로 하반기에 좀 빨리 내려갈 수도 있다. 오히려요? 대선 이후에 그렇게 어느 정도 변동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서학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달러 약세가 지금 벌써 글로벌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달러 인덱스를 우선 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원달러 환율 1,400원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네. 지금 달러 인덱스 1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99대에서 맞아요. 거래가 되고 예, 있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달러 강세가 이미 약세로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 상황에서 원화만 굉장히 약한 상태다. 맞아요. 이 네. 원화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왜 있느냐를 본다면 앞으로 그것을 갖다 그 원인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이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다면 달러원 환율도 조금 빨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에 변수는 이제 중국과의 마찰이거든요. 네, 네. 중국도 근데 언젠가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중국의 상황이 트럼프 일기와 조금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내부에 뭐 헝다라든가 아니면 벽계원 사태가 이런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완벽히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예. 게다가 지금 미국도 부채 문제가 커졌고 양쪽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서로와 함께 협상을 하고 싶은 게 속마음일 그러게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400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기 자체는 오히려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G7을 빼고 난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오히려 다 나가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나마 채권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오히려 받쳐준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상태까지 되고 나면은 채권까지 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원 측면에서 딱 봤을 때는 해외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수급 자체가 무너지면 1,400원 이하로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경기에 더 민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실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주식시장의 외국인의 역할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내려온 감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로 많이 떠났고 네. 게다가 외국의 투자자들도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면 주식을 투자해 놓은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번 돈을 빨리 청산하고 나가기 바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팔고 하면은 환율도 다시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시장을 막아놨기 때문에 예. 항상 들어와서 달러를 바꿔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엔화나 아니면 유로화,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 어디든지 다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탈달러화 기조가 조금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앞으로 폭락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지금은 반등했잖아요. 네. 연초 대비 조금 반등을 했고 아직도 뭐 연초 대비 뭐 3대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한 10% 이상 연초 최고가 대비에는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미국의 그 주식 시장보다 향후에 한국의 주식 시장에 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요? 이렇게 봐요, 저는. 그리고 환율도 지금 내려간다고 봤을 때 내려가면 외국인 투자들이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오고 그 와중에서 채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들어오는 수요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본다면 단기 금리 시장에서 금리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투자 상황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더 좋아졌다. 왜냐하면 지금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밑바닥을 쳤다고 본다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기초 펀더멘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국면을 넘었다고 보면 향후에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항상 주식시장과 경기는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왜냐하면 주식이 항상 선행 지표이기 선행하니까. 때문에 그래서 선행 지표를 본다면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쪽도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채권 쪽에 자금은 이미 들어왔고, 그러면 채권 쪽에 있는 자금이 주식 쪽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더 안정화시켜주고 주식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가 더 들어와서 원화를 사니까 원화가 더 강세가 되니까 1,400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보시는 보고 거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또 들어온 것도 좀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윅비라고 하죠. WGBI, 네. 우리나라 국채 지수가 편입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그 4월 달로 미루어졌어요. 편입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달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시기적인 문제는 조금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끔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자금에서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 국채를 외국인들이 사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WGB의 러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금액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야 돼요. 발행을 해야 되고 이런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 투자를 하고 이제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각자 굉장히 큰 나라의 그 연기금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 단위로 우리나라 정부와 개별적으로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선 원화를 사야 되거든요. 원화 수요가 있게 되면은 원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네. 환율은 더 빨리 내년 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한번 지금 11월 달에서 4월로 WGBI 국채 편입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는 더 늦춰질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은 확정이라고 봤을 때 내년 초 1, 4분기에는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은 그 전에 아마 자금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것으로 전 생각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주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은 어때요? 미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지금 보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더 둔화되면은 금리 인하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 연준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하게 될까요?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는 좀 빨리 일어날 것으로 빨리, 봐요. 빨리 일어나고. 왜냐하면 2021년, 22년 당시에도 예.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영어 단어를 상당히 어려운 단어를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트랜지토리라는 일시적이라는 단어.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도 많이 안 배웠는데 저희가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사실 뭐 머리에 박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시적이 아니었죠. 맞아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짧은 기간에 금리를 올려서 제로 수준에 가까웠던 금리를 5.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네, 그러한 네.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다고 연준이 얘기를 하지만 현재 연준과 미국 정부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 둔화에 맞닥뜨려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을 갖다가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려가 가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비책을 써야 되겠지만 사실 묘책이 없어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나오면 그냥 끝 아닌가요, 거의?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아마게돈이 됐다가 이제 정리되는 대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대공황 때 일어난 거였거든요. 네. 1930년대 처음 나타난 것. 왜냐하면은 원래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이게 경기가 화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도 늘어나고요, 투자도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게 네. 보통이에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오히려 계속 올라요. 이렇게 되면은 통화정책 위반자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돼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금리를 낮춥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둔화되는데 금리 올리면 기업들 망하잖아요. 네. 이것을 못 올리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말하자면은 제 의사주의의 지인이 말하는데 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같이 있으면 이 두 약이 상극이 됩니다. 두 가지 하나부터 이제 먼저 끄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같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더 아픈 게 뭐냐? 이 환자가 더 아픈 게 뭐냐? 국민들이 더 아픈 건 사실은 경기 둔화가 더 아파요. 그렇잖아요. 물가 조금 버리더라도 네. 당장의 고통을 버리자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고용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고용이 나빠지면은 금리 인하 할 그러니까. 거야. 근데 네. 고용만 안 나빠지면 난 안 맞습니다. 할 거야.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고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까 제가 그 4년 동안 27%가 공식적으로 임금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고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 게다가 두 번째로는 신용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 중반까지는 미국의 모기지 문제도 여러 가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두됐었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미국이 연준이 3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이것이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우려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기지 금리율이 다시 높아졌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글로벌 금융의 공황 상태나 이런 어려운 상황은 신용 문제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레버리지와 신용 두 개에서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신용 문제에서 발단이 됐고 그런 것들은 신용은 사실은 신용 문제는 부동산, 모기지에서 대부분 다 시작했어요. 리만 사체도 서브프라임 아니니까 네. 서브프라임 레버리지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잠재돼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지만 앞으로 빙산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지토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특히나 고용 문제가 안 좋아지면 천천히 금리 인하를 시도하겠지만 만약에 신용 문제가 불거진다면 파월 의장은 굉장히 빨리 금리 인하를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카드를 버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대비를 해야 된다. 뭐냐면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하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주시장의 변동성도 크고요. 모든 자산의 가치의 변동성도 커지지만 하반기부터는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한 3년, 4년, 5년 이내에 실물 자산
특히나 프라임 에셋의 그러한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예. 사실 정부가 우리의 뭐 자산을 갖다가 보호해주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자신이 국민들 개개인이 이런 것을 갖다 잘 챙겨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을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은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근데 금은요.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작년에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 이전에 앞으로 2020년대 뭐 최고의 실적은 금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금은 보수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금 한번 사보시면은요, 굉장히 보관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디 넣어야죠. 물론 갖고 그렇게 사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ETF만 이제 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ETF를 사는 건 좋은데요. ETF는 사실상 회사마다 판매자마다 가격이 달라요. 게다가 그것을 갖다 이건 사실은 주식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완벽하게 금을 따라가려고 사실 그 증권사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벤치마킹을 하고 그 매매를 통해서 가격을 따라가려고 하겠지만 금의 가격 상승폭을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이 금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한국 국채도 많이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내에 있는 개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거의 20-30% 이상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원래 자금이 없는 사람은 미국 국채나 한국 국채를 사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죠? 자금이 굉장히 많아야 살 수 있는 일이잖아요.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부자분들이 많이 사시죠, 네. 채권은. 부자분들이 예. 세금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계속 예. 사고 하시잖아요. 예. 그 규모도 얘기는- 굉장히 크고요, 그 사실은.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돈이 많은 개인들은 지금 되게 경기를 오히려 나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약간은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예.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특히나 저는 한국 국채 투자에 있어서 장기 국채들 뭐 30년까지도 지금 매수하시는데 이런 30년 국채 수익률이 사실 실질 수익률이 앞으로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불안전 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율이 매년 3% 이상 나오면 사실 매년 1% 이상 마이너스가 손실이죠. 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30년 가면 30% 이상 가치가 떨어졌고요. 거기서 이자를 못 받는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연 만기까지 갖고 계실까? 그것도 하나 의문이고요. 네. 반면에 미국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어느 정도 버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손실률은 10년 기준으로 높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굉장히 장기 국채를 뭐 매도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증권사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장기 국채를 갖다가 증권사에서 판매하면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갖다가 년 단위로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증권사 계신데 저 증권사 이제 안 다녀서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장기채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가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안전한 건 단기채가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장기채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실리콘밸리의 예를 네, 들겠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뱅크, 예,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미국 장기채에 투자해서 망한 거예요. 장기채 투자가 반드시 불안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잘못 뭐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는 지금 거죠. 30년째 말씀하셨지만 30년짜리 금리가 1% 변하면 가격이 20% 손실 약이지만 20% 정도 손실이 그냥 나는 거라서 30년짜리 채권 정도가 되면 주식이지 채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갖다 듀레이션 효과라고 네. 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말씀드리면 정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손실폭이 커지는 그러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항상 채권은 조심해야 된다. 장기채는 저는요 안전자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금도 안전자산 이제는 아니지 않나요? 금은 뭐 안전자산인가요? 달러와 금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왜냐하면 금은
달러의 대체 안전자산, 네, 네. 달러는 뭐 금의 대체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금값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돈을 뭐 10,000원짜리 1달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이것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돈은 있었죠. 그렇지만 몇백 년 전에는 이런 돈이 없었고요. 특히 지폐는 없었고 백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다 동전이었고 그 이전에는 특히나 뭐 동전도 사실은 금화이고 은화였습니다. 그래서 금은 우리 인류와 함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었어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와 함께 성장한 돈인 금은 아마 계속해서 그 가치가 물가 상승률이 사실 금은 이자가 없거든요. 네, 네.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는 이자는 이제 앞으로 그 시간 가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앞으로 이제 돈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미 연준은 빨리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은행과 그 미국 연준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우리나라 정부, 새로운 정부 네. 뭐 협의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네. 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인플레이션도 해지해야 되고 돈 가치 하락한다고 하면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통화적인 면에서 본다면 네. 중국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뭐 협의 또는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만 본다면 네. 왜냐하면 위안화 약세는 한국의 원화 약세를 가져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것만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앞으로 미국의 상황이 한국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특히나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상존해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중국도 그런 문제를 같이 갖고 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은 하반기에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원치 않지만 네. 해야 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의 하락폭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하락폭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더 빨리 빠진다고 하면 환율은 더 빠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빠지게 되면 그렇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더 많이 투자할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했던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샀던 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을 조금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좀 셈법이 복잡해져요. 네, 너무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생기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침체가 됐어요, 이미. 그죠? 예, 미국이 침체가 됐는데 나머지 나라가 이머징 마켓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안 좋으면 다 우리나라 더 안 좋고 원래 그렇다고. 맨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안 예. 좋다는 가정을 먼저 해버리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왜 이러니까.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입원해야 될 수준이라고 예. 하잖아요. 뭐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주식을 하셨으니까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코로나 이전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미국의 그 M7이라는 네. 이러한 그 기업들이 대두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기업들의 연관성이 더 굉장히 커졌고요. 네.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 커짐으로 해서 미국의 증시와 한국의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같이 커져서 동조화가 커졌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미국의 증시와 한국의 증시가 반드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미국이 올랐으면 우리나라도 오른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네, 네. 대체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동조화가 앞으로는
강세가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의 증시나 아니면은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모든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풍선을 갖다 누르면 한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찌부러지면 한쪽은 갖다가 풍선이 공기가 나오는 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왜냐하면 한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가야 됩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항상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첫 번째, 도이치뱅크 S&P 500 전망 하향 조정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6,150포인트로 대폭 낮춘 건데요. 관세 정책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도이치뱅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미국 수입품 전체에 약 3조 2천억 달러 규모에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가 연간 최대 8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실적 전망도 함께 조정이 됐는데요. 올해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240달러로 하향 조정됐는데 시장 평균 EPS 전망치가 269달러인 걸 감안하면 하향폭이 적지 않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단기적으로 S&P 500이 4,600에서 5,6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할 수 있다고 봤고 관세가 유지될 경우 상승 탄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금 감면 같은 부양책 가능성도 거론이 되곤 있지만 관세 충격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게 도이치 측의 분석입니다. 결국 관건은 관세 정책의 지속 여부일 텐데요.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그것이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번 주 실적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바로 구글입니다.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모회사 알파벳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도 이익도 또 주주 환원도 모두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총 매출은 902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 12% 늘었고요. 순이익은 345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81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 EPS가 1.89달러였으니까 이익 성장폭도 상당합니다. 사업별로 보면 핵심인 검색 부분이 여전히 탄탄하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바로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매출이 28% 증가해 122억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작년 이맘때 적자였던 걸 감안하면 완전히 흐름이 바뀐 거죠. 주주들이 반겼을 만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알파벳은 이번에 첫 분기 배당을 발표했는데 주당 0.20달러, 여기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새로 승인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4% 넘게 올랐고요. AI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확인되자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앞으로 알파벳이 이 실적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인텔입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긴 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인텔의 1분기 매출은 126억 7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0.13달러로 월가 예상치 모두 상회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보다 8% 증가해 41억 달러를 기록했고 PC칩 중심의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분은 8% 줄어든 76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분기 매출이었는데요. 예상 매출이 2분기 매출을 112억, 124억 달러 사이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였던 128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손익분기점 수준, 즉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구조조정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경영진 직급을 줄이고 운영비는 기존 175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자본 지출도 20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일부 관리자 직급의 감원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번 실적은 지난 3월에 새로 취임한 CEO 체제에서 처음 나온 결과인데 탄 CEO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곤 있지만 시장 점유율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간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에 웃고 우는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관세라는 큰 틀 안에서 종목별로는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까지 짚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도 올해 1분기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었죠.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짚어보고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황숙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이제 지금 목이 좀 그래서 지금 제가 할게요. 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속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들 상황을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좀 생각을 예. 해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시장 주가는 그렇죠. 좌지우지되고 있고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뭐 2월이나 3월까지만 해도 어떤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뭐 긍정적인 뉴스플로우들에서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던 네. 게 최근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2025년 4월을 놓고 보면요, 그 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월간 그 변동성을 계산을 해보면 올해 4월이 최근 30년 중에 2020년 3월이랑 네. 2008년 10월 다음으로 변동성이 높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시장의 갈피를 잡기를 좀 어려운 상황, 특히 이제 매크로 이슈 중심으로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랬던 만큼 특히 이제 뭐 지수 기준으로는 6,200포인트까지 갔던 주식 그 S&P 500 지수가 4,9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우려들이 아직은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시작된 실적 시즌도 결국엔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펀더멘털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4월 24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S&P 500 기업들 중에 34%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이 중에 74%의 기업이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과거 5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77%가 평균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낸 것을 비교해 놓고 보면 생각보다 평균 대비해서는 좀 눈높이가 좀 낮아 있는 상황이지만 네. 실적 시즌을 그러니까 실적 시즌을 앞뒀던 시점 대비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양호하다 이런 쪽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예상보다 양호한 네. 오히려 괜찮은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시장에 좀 훈풍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든 투자자가 주목했던 테슬라 실적 발표했고 그러게요. 어저께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실적을 테슬라는 너무 나쁘게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구글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섞이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서 봐야 될 거냐.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때문에 그냥 입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실적에 따라 안 움직였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볼 때 가이던스를 좋게 주느냐 나쁘게 주느냐에서 계속 가이던스가 나빠진다고 계속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반등해서 한 60-70% 정도는 이제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현재 수준이라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빨리 이제 팔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라 지금 저점은 관세된 저점은 끝났다라고 보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뭐 눌림목의 매수라든 조금이라도 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시장의 위치 판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의 판단의 기준은 주도 성장 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졌느냐 추세적으로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주도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AI 산업이고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AI 산업에 대해서 우려는 이제 뭐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그동안 끌어왔고 하드웨어의 과잉 공급 우려가 있었던 게 이제 올해 초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딥시크가 그런 우려들을 좀 촉발했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계속 제가 주장해 오던 바는 2월, 3월, 4월 다 저는 이제 뷰가 똑같은데 AI는 초과 수요 상황이다. 초과 수요. 예, AI 하드웨어는 초과 수요 상황이고 과잉 공급 아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뭐 이제 이번 주에 확인되었던 관련 기업들은 이제 실적의 내용들을 전부 뜯어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초과 수요 상황을 다들 이제 공히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를테면 오늘 뭐 아마존이나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도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에서도 그런 이제 징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밸류에이션의 이제 핵심은 관세 관련한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이제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구심이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불거졌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결돼 나가느냐가 단기적인 가격 관점에서 어떤 단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4월 중에 이제 지수는 이제 저점을 좀 통과한 확률이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제 펀더멘털을 계속 이제 챙겨가면서 앞으로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식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어야 되느냐 요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이번 실적 시즌의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연간 실적 전망을 많이 축소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뭔가 시장의 기대치라든지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좀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뭐 방금 구글도 실적을 네. 구글 실적 발표 나온 걸 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구글도 이제 그 AI 캐펙스라고 하는 AI 하드웨어, 네.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요 쪽에서 핵심적인 이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시장의 우려는 뭐 관세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이 AI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에 좀 제동을 걸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사실은 구글 실적 발표에서 핵심 관전 포인트는 얘네가 캐펙스 금액 연간 가이던스를 낮추느냐 네. 혹은 뭐 유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2024년까지 구글은 이제 연간 525억 달러의 캐펙스 투자를 했었고 네. 이제 올해 초까지 구글이 주던 가이던스는 75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50%나 많은 수준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네. 기존의 스탠스였는데 어제 확인된 바는 뭐 기본적인 이제 EPS라든가 이런 숫자들도 좋았지만 사실은 핵심은 캐펙스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AI 관련 투자를 유지를 할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고객들이 이제 AI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회들을 계속 엿보고 있고 사실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제 기회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 데이터 센터 수요, 서버 수요가 계속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구글이 처한 상황은 이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캐펙스를 늘려야 되고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뭐 이제 아마존이나 엔비디아가 말했던 그 포인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주도 성장 산업인 AI 하드웨어의 이제 초과 수요 상황을 여전히 시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 측면에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던 부분이다가 구글 실적 그리고 어떤 가이던스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좀 하나의 이제 잣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네.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월, 4월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적 발표 때 처음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새로 가격을 반영을 하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월간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미리 1월, 2월, 3월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거든요. 주가에 대해서. 근데 이미 뭐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못 팔았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는 이미 가격에 많이 녹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CEO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덜어졌던 부분들이 당장의 주가 반응이 좀 이제 중요했던 거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 머스크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그겁니다. 이제 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정도면 어느 정도 활동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는 이틀 정도 도지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테슬라에 집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컨퍼런스 콜 서두부터 나왔다는 것 자체가 CEO가 이제 주가에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인상을 그렇죠. 좀 줬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로보택시라든가 옵티머스라고 하는 다음 이제 기존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왔었던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성장 산업에 대해서 숫자도 유지를 해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좀 표력했던 부분이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주가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머스크랑 베센트랑 싸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더 테슬라에 더 포커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관세보다는 오히려 히토리 관련해서 그 옵티머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걸 못 들고 들어온다 중국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휴머노이드가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제 리쇼링을 했을 때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다 미국은 없다. 그러면은 다 옵티머스로 갈아 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머스크를 데려왔다. 뭐 트럼프가 그래서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제 헤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헤어지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그 헤어지는 느낌 상황이라면 트럼프랑 머스크랑 실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테슬라의 더 업사이드는 그냥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에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가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엔 규제 완화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주규제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겠지만 이번 실적 가이던스에서 좀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기존의 계획대로 이제 텍사스에서 그 로보택시를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 뭐 기존의 얘기를 그대로 이제 깔고 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부분 방금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덜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그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두드러졌던 부분은 그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또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중국과 뭐 히토류도 있는데 그 자석, 예, 네. 자석이 이제 고게 히토류, 네, 히토류죠. 겠죠? 자석이죠.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뭐 군사용이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뭐죠 공급 차질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을 사실은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희도 테슬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이제 중국 기업들과 지금 이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이제 미국 안에서는 이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공급망 이슈는 조금 앞으로는 좀 계속 고려는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 FSD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인데 그 미국의 교통부 장관이 이제 중국과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율주행 택시 출시 앞두고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6월달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6월달 FSD 뭐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거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 테슬라 주가에서 호재 아닌가요?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죠. 네, 그렇게 네. 일단 그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6월달에 진짜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은 네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 나온다라고 예. 이제 믿고 가야 되는 가야 상황인 되는 건데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좀 보냐면 제가 사실은 3월에 그 미국 출장을 그 엔비디아 GTC를 아, 다녀오면서 예, 예, 다녀오셨- 거기서 이제 그 테슬라 FSD도 좀 저도 이제 직접 체험을 네.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봤던 것 중에 그 오히려 웨이모가 조금 더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구글 웨이모는 웨이모. 실제로 웨이모는 실제로 운전자가 없이 거기서 상업적인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네. FSD는 여전히 이제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사람이 감독하는, 운전석에 예. 타 있는 상태에서 FSD를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거 뭐 웨이모가 더 대단한 기술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로보택시가 페달이랑 운전석이 없는 로보택시 실제로 운행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게 뭐 처음에는 1, 20대 네. 인데 이게 실제로 뭐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 유의미하게 실적에 찍히는 네. 것은 뭐 내년 하반기 정도일 거다라고 이번에 뭐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숫자로 조금씩이라도 찍히게 되면 이제 그게 새로운 또 이제 리레이팅의 요인으로서 또 테슬라에게는 그 말씀하신 대로 호재로 계속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주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제 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속도를 낸다는 거죠. 열심히 미국. 도지를 한 보답이 있네요. 브로맨스 결과물이 나오는 거 결과물이 아니에요?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그냥 주시장 보면 보통 저희가 맨날 얘기할 때 5월에 팔고 11월에 사면 무조건 돈 벌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뭐 세린 메이. 네, 세리메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자사주 매입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다시 받쳐줄 수 있어. 그렇게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올해 같이 이미 관세로 한번 바닥을 보고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고 왠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닥은 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 채널에서 너무 바닥 멀리 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세린메이를 해야 되나요? 세린메이라는 워딩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5월마다 사실은 누군가는 하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예, 그 맞아요. 5월마다 네, 이제 맞아요. 이게 주식이 오르든 세린메이 하세요, 내리든 내리든 세린메이 세린메이 하라고 하세요.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가 된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결국에 이제 적정이라는 걸 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시장이 적정돼 뭐 저평가되고 고평가돼 이런 걸 보고 결국에는 시장이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긴 추세적인 흐름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5월 시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뭐 여전히 이제 우려 요인들이 많고 그 리스크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 이퀄 리스크라는 리스크죠. 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밑바탕이 깔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강하게 방향성 베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레버리지 뭐 사면 안 되는 거죠. 같은 걸 이제 강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어떤 그 AI 주도 산업에 대해서 지금 주가의 상태는 이런 이제 어떤 매크로 우려 때문에 약간은 좀 저평가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주도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네. 제가 뭐 최근에 뭐 이번 주에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다 들어봐도 거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하는 게 AI 과잉 공급 아니에요? AI 관련 인프라 뭐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우려들이 가격에 반영돼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주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 수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 지금의 그런 우려들이 반영된 가격은 제가 보는 기준 대비 낮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반영이 다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관세 전쟁 플러스 AI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엔비디아 못 팔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에 팔아서 수익을 봤던 부분들이 다 미국 기업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예, 진짜 못 팔게 해서 네. 그러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개발을 해야 하고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뭐 한 20% 30% 빠졌으니까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거를 반영을 다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격이 적정하다 아니면 싸다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4월에 이제 8K라고 하는 그 공시문서를 통해서 그런 공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H20에 대한 중국향 수출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규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 55억 달러를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그 엔비디아의 올해 연간 그 순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한 5%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가 이제 전부 다 결국에는 중국한테 하나도 못 팔아서 그 중국향 뭐 H20 칩이겠지만 결국에는 중국향 매출액이 이제 빵이 됐을 때를 상정을 한 충당금을 쌓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준이 55%예요. 아, 그 정도 일부가 생각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올해 1분기, 2분기 이제 그 지역별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를 놓고 보면은 한 10%가 안 되거든요. 중국향 매출액 비중이 한 7%, 3%,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중국향 매출액에 대해서는 많이 비중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제로 제로가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 당일날 주가 반응을 보면 6%, 7% 정도 네네. 빠지고 네. 그 뒤로 한 2, 3% 더 빠져서 그 정도의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좀 엔비디아를 놓고 보면 거의 이제 반영을 네. 거의 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머니쇼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 머니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